지난 시간에 제가 그 지렛대 효과 오늘 한다고 그랬죠, 그죠? 네, 기억나세요? 지렛대 효과. 네, 우리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지렛대 효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지렛대 효과 하기 전에 이 지렛대 효과와 관계되는 용어가 몇 개 있거든요. 그거부터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총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수익률. 네. 우리가 이 수익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익률.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수익률입니까?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이 났느냐, 순수한 수익이 났느냐, 이게 수익률이죠. 맞아요? 내가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2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1000분의 200, 이게 수익률이죠. 맞아요? 네, 그게 기본적인 수익률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총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총수익률. 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10억짜리라 그래 보겠습니다. 10억짜리. 그러면 이 건물을 살 때 자기 돈, 내 돈이라고 그래 볼까요? 내 돈. 내 돈이 4억밖에 없어. 그럼 내 돈이 4억밖에 없을 때는 이 10억을 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려야 되겠죠. 빌리는 걸 그럼 남의 돈이잖아요. 그죠? 남의 돈. 네. 그럼 남의 돈이 6억 이렇게 하면 이제 10억이 돼가지고 이 건물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내 돈, 남의 돈 이건 좀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돈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본. 뭐라 부른다고요? 자기 자본. 이건 자기 자본이라 불러요. 남의 돈을 뭐라 그러냐면 타인 자본 이렇게 부릅니다. 타인 자본. 재물원에서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기 자본은 줄여가지고 자본이라고도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본. 타인 자본은 부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용어 의미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 10억이라는 걸 내가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했는데 그럼 이 10억은 결국 총 투자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럼 총 투자액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총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총 수익률은 뭐냐? 총 투자액에 대해서 총 수익률이니까 총 투자액에 대해서 순수하게 얼마 남았는데 이게 총 수익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에 대한 순수익. 이게 총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수익은 뭐를 사용하냐면 오늘 공부할 텐데 순수익으로는 주로 순영업 소득을 많이 써요. 순영업 소득.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 그리고 수익률이라는 건 퍼센트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총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익률은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총 투자액이라는 게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을 합친 게 총 투자액이죠. 맞아요? 그래서 총 투자액을 총 자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총 투자액을. 그래서 이 총 수익률을 다른 말로 우리 출제 교수들이 총 수익률이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총 자본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말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지금부터 조금씩 용어 자체를 저렇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는 용어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문제를 해독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숨이 차네. 네. 어쩔 수 없죠.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인데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 자기 자본을 또 다른 말로 했잖아요.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참 제가 죄송해요. 이게 똑같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재무론에 관련된 건 좀 외국 원서를 번역해서 보통 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또 영어 단어를 가지고 번역할 때 다르게 막 번역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문제가 생기는데 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말이나 지분 수익률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기 자본이 지분이잖아요. 지분. 네.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이제 적을 텐데 적기 전에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분모가 뭘 것 같아요? 요걸 힌트를 얻으면 돼. 총 수익률이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었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분모가 뭘 것 같아요?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 자기 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느냐.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거든요. 맞아요? 무작정 보고 있으면 안 돼. 이 시계의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니까. 항상. 네. 그럼 요 분자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순영업 소득이 일단 들어갑니다. 순영업 소득이. 자, 그런데 이 순영업 소득은요, 오늘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순영업 소득의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 순영업 소득은 은행에 이자와 원금을 갚기 전이에요. 은행이 빌린 돈을 갚기 전의 수익이 순영업 소득이에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아까 건물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뭘 내야 돼?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되죠. 그럼 원금과 이자를 갚기 전의 수익이 순영업 소득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이 건물을 살 때 내 돈으로 산 사람하고 똑같은 건물이에요. 똑같은 건물인데 내 돈으로 산 사람하고 전부 다 내 돈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산 사람하고 순영업 소득이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안 날까요? 예? 차이가 안 나지? 아직 은행이 빌린 돈 갚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이 건물 10억짜리 샀는데 나 내 돈으로 다 샀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똑같은 건물을 살 때 은행에서 6억 빌려서 샀어. 그럼 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이자를 안 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자를 내야 되죠. 그런데 순영업 소득은 이자 내기 전에 소득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 순영업 소득하고 이 사람 순영업 소득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아니 이자 내기 전까지가 순영업 소득이라고요. 이거를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순영업 소득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러면 이 순영업 소득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 돈과 남의 돈이 같이 벌어들인 돈입니까? 순영업 소득은 내 돈하고 남의 돈이 같이 번 돈이에요. 아직 그때 은행 이자 안 줬어? 같이 벌어들인 돈이야. 근데 나는 지금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이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벌어들였느냐 이걸 알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순영업 소득은 내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도 같이 벌어들인 돈이거든. 그럼 여기에 내 돈이 번 것만 남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남의 돈이 벌어들인 거는 야, 네 거 다 가지고 가. 줘버리고 나면 내 것만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뭘 빼느냐 하면 이자 비용을 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리까지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하는 것보다는 취지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만약에 1년 동안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게 있으면 그건 더해줍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 공식이고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잘 나옵니다. 계산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자기자본 수익률 저 공식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와요. 뭐 건물 10억짜리인데 내 돈은 1억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 뭐 이런 거 다 자기자본 수익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요? 타인 자본 수익률이 있죠. 타인 자본 수익률은 이자율을 얘기해요. 이자율. 이 이자율을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 경영학에 보면 재무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재무관리론. 재무관리론에서는 타인자본 수익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재무관리에서는 자기자본 수익률, 타인자본 수익률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동산을 공부한단 말이야.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타인자본 수익률이라는 말 잘 안 써. 그럼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이 말을 더 잘 써. 저당 수익률이라는 말을 더 잘 써요. 근데 제가 타인자본 수익률을 왜 적어놨느냐. 혹시나 출제위원이 타인자본 수익률이라는 말을 시험에 지문에 나오면 아 이건 이자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교수가 들어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재무론을 전공한 분들은 타인자본 수익률이라는 말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자본 수익률 이런 말이 나오면 이자율이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수익률에 대한 용어 정리 봤습니다. 자, 이제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본격적으로 지렛대 효과.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상가라 그래 볼게요. 상가. 이 상가는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이걸 갖다가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그럼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네, 10억이에요. 총 투자액이 10억이야.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홍길동 씨는 이 건물 상가를 10억에 구입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구입액이 곧 뭡니까? 총 투자액입니다. 항상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홍길동은 대구시 무슨 동에 있는 상가를 10억에 구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총 투자액이 10억이 이런 말 잘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억에 구입했다 그러면 그 구입액이 뭐가 된다? 총 투자액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요. 문제를 읽을 때 해독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총 투자액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순영업 소득이 1년간 순영업 소득이 2억 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 건물에 10억 주고 사면 1년에 2억 정도는 내가 돈이 남겠구나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할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 이 건물 사면 내가 1년에 2억은 남겠네 이런 생각 하죠.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투자할 때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어요. 뭐라고요? 전액 자기 자본을 사용했다. 전액 자기 자본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부채를 이용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쓰냐면 우리 시험에서 갑은 부채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갑은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야. 제가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는 시험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알아놔야 돼요. 자주 쓰는 표현. 특히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론이든 민법 같은 경우에 문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일수록 특히 시험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익혀놔야 돼요. 그래서 부채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쓸 수는 있지만 우리 시험은 그런 것보다는 전액 자기 자본을 사용했다 이런 말을 더 즐겼습니다. 그러면 전액 자기 자본을 사용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이다? 부채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요. 그러면 갑의 경우는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네, 10억이에요. 총 투자액 10억. 자기 자본은 얼마예요? 그렇죠.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투자했으니까 총 투자액 자체가 자기 자본이다. 그죠? 이거 이해되세요? 부채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총 수익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총 수익률. 자, 총 수익률은 총 투자액분의 총 투자액이 10억이네요. 순영업 소득이라 그랬죠. 저기 그죠? 공식에. 순영업 소득이 얼마로 예상이 됩니까? 2억. 네, 2억 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몇 프로죠? 20%죠. 네. 총 수익률 20%예요.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은 이 건물을 살 때 전부 자기 돈으로 안 샀어요. 은행의 대출을 이용했단 말이야. 어느 정도 이용했냐면 을은 이 건물을, 그럼 을도 총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10억이죠. 10억짜리 건물이니까. 근데 을은 자기 자본 매도는 4억을 투자하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부채를 6억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결국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10%예요.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럼 이 경우에 총 수익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총 수익률은 총 투자액분의 총 투자액 얼마입니까? 네, 결국 얘나 총 투자액은 똑같거든. 총 투자액 10억. 순영업 소득은요? 똑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까 그랬지. 돈을 빌리든 안 빌리든 순영업 소득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이거 멍하게 있으면 안 돼. 순영업 소득은 돈을 빌리거나 안 빌리거나 차이가 없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시험에서 그런 걸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순영업 소득은 차이가 없다고. 순영업 소득은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도 중요해요. 우리가 돈 같은 거는 딱 돈이 빨라야 돼. 머리 돌아가는 게. 근데 순영업 소득이 돈을 빌린 사람이나 안 빌린 사람 같다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캐치가 빨리빨리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에 들어갔을 때도. 자, 그러면 순영업 소득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그러면 총 수익률 얼마예요? 20%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나와요. 총 수익률은 부채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총 수익률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총 수익률은 똑같아. 업부채나 매치나 똑같은 거야. 부채를 이용하든 부채를 이용 안 하든 총 수익률은 변화가 없어. 어차피 그게 벌어들인 총 수익률은 똑같다니까.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할 때 잘해야 돼요. 뭐든지. 처음 딱 들을 때 이게 딱 정리를 잘해야 돼요. 한 번 들었던 걸 두 번, 세 번 계속 듣다 보면 처음보다 정리가 더 안 돼. 잘 될 것 같지만. 그때는 선입관이 딱 들어가고 내 생각이 복습을 통해서 고착이 된 상태에서 듣다 보면 이게 오히려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깨끗한 도화지 상태의 그림을 그릴 때가 중요한 거야. 한 번 그리면서 지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지저분해져. 아시겠어요? 처음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 그래 안 해. 뭐 다음에 또 할 건데 뭐 그때 잘 듣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처음 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TV도 뭐 이래 볼 때 왜 재방송 보면 재미없잖아요. 처음 볼 때. 자, 그 다음 자기 자본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부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본. 그럼 여기서는 자기 자본이 얼마죠? 전부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으니까 10억이에요.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 2억 아닙니까? 여기서 뭘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자. 근데 이자 있어 없어? 없지. 이 사람 대출 안 받았는데 이자가 없죠. 그럼 몇 프로일까요? 20%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총 투자액이 전부 자기 자본이니까 총 수익률이나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때요? 같죠? 맞아요? 같습니다. 이제 얘 한번 보자. 이제 얘 2번 얘 한번 볼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그럼 요 경우는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이제? 그렇지, 이제 뭐가 좀 바뀔 것 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4억. 순영업 소득 얼마예요? 2억이죠. 순영업 소득은 똑같아. 은행은 돈을 빌리든 안 빌리든 순영업 소득은 차이가 없다고. 자, 근데 이제 뭘 빼야 돼요? 이자. 자, 이 사람 얼마 빌렸어? 이자율이 몇 프로야? 그럼 이자 얼마 내야 돼요? 6천만 원 이자 내야죠. 6천만 원. 이 문제에서는 제가 지금 가치 상승분은 없습니다. 만약 가치 상승분이 있다 그러면 더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가치 상승분 얘기는 제가 빼버렸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2억에서 6천 빼면 얼마입니까? 1억 4천이죠. 맞아요? 1억 4천.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제가 첫날 A분의 B는 B 나누기 A라 그랬지 않습니까? 1억 4천 나누기 4억 하면 되겠지. 1억 4천 나누기 4억. 그러면 0.35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럼 곱하기 100하면 몇 프로입니까? 35%는 해요. 35%. 자, 다 했어요, 이제. 이제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일단 세 가지야. 세 가지. 첫 번째는 총수익률은 부채를 이용하지 않든 부채를 이용하든 총수익률은 변화가 있다 없다? 총수익률은 변화가 없다. 첫 번째 기억할 내용입니다. 총수익률은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부채를 이용하지 않으면 총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이 어때요? 같아요. 부채를 이용 안 하면 총수익률하고 자기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다. 자, 세 번째. 부채를 이용했단 말이야, 쟤는 어른. 부채를 이용하니까 총수익률은 변화가 없죠? 뭐가 변해버렸어요?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하고 있네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부채를 이용하니까 뭐가 변하더라?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하더라. 이거를 지렛대 효과라 그럽니다. 자, 지렛대 효과의 뜻. 부채를 이용했더니 총수익률이 변하는 것이다. 아니다. 뭐가 변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게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부채를 이용해버리면 자기자본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이 바뀔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의미를 일단 알아야 돼. 뜻이 일단 중요하다. 부채를 이용하여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지렛대 효과예요.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는 부채 효과라고도 그래요. 부채 효과. 영어로는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그럽니다. 레버리지 이펙트. 자,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부채를 이용 안 할 때는 총수익률하고 자기자본 수익률이 어떻다고? 같아. 부채를 이용 안 할 때는 같아. 같잖아, 여기. 근데 부채를 이용해 버리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지렛대 효과.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렛대 효과의 종류야.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의 종류. 이 지렛대 효과는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에서 부채를 이용하는 거는 거의 뭐 다반사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는 당연히 출제 교수들이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안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야. 자, 지렛대 효과의 종류 또는 지렛대 효과의 뭐 유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요 경우를 보면 부채를 이용 안 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20%였어요. 근데 부채를 이용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른 지금 부채를 이용했잖아요. 그죠? 어른 부채 이용했잖아, 여기.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됐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지? 커졌잖아요. 자, 이 지렛대 효과는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어요.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져.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거야. 근데 부채를 이용했더니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져. 세 번째가 부채를 이용했는데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가 없어.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지렛대 효과라는 건 결국 이런 거거든. 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내가 10억을 투자하면 2억을 벌 수가 있어. 2억을. 그러니까 수익률이 20%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은행에 가봤거든. 은행에 가니까 은행 이자율이 얘처럼 10%예요. 난 이 건물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데 몇 프로를 벌어들일 수 있는데 20%를 벌 수 있는데 은행 이자가 몇 프로다? 그럼 은행 이자가 더 싸지? 그러면 내가 이 건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은행 이자 낼 수 있어 없어? 은행 이자를 내고도 남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내 돈을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은행 돈을 빌리는 게 낫지? 은행 돈을 빌리는 거야. 그럼 은행 돈을 빌리면 내 돈은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 그렇지. 자기 자본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예요. 싼 이자를 쓰니까. 그게 기본 개념이라고. 그래서 얘처럼 제가 날 적어드릴 건데,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거 있죠? 이런 경우를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 정의 지렛대 효과 뜻이 뭐라고?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지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 경우는 지금 뭐예요?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야.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야.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는 언제 발생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총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을 때, 총수익률이 높을 때. 은행 이자를 낼 수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은행 돈을 싼 걸 빌리자는 거야. 그럼 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왜?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자기 자본이 줄어들 거 아니야. 지금 10억이었는데 이게 줄어들잖아요. 분모가 줄어들면 이 자체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 갔더니 은행 이자가 30%야. 내 수익률은 20%인데 이게 총 수익률은 20%짜리 투자인데 은행 이자는 30%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 짱구처럼 돈을 빌렸어.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질까 줄어들까? 줄어들지. 이걸 뭐라 부르냐?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라 그런다고요. 지금 다 하고 있다. 지금 끝이야. 사실 이 얘기가 지금.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이해를 해버려야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20% 버는데 은행 이자 30%짜리 써봐봐. 그럼 내 돈 수익률이 떨어지지 당연히. 결국 파산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수익률도 20%인데 은행 이자도 20%야. 똑같죠? 그러면 그 경우는 은행에 돈을 빌리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를 중립이라 그래요. 숫자로는 0인 거야. 정의 지렛대 효과는 플러스, 부의 지렛대 효과는 마이너스, 중립은 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렛대 효과 3개 다 했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 뭐 있다고? 첫 번째 뭐? 정의 지렛대 효과. 자, 정의 지렛대 효과 뜻이 뭐라고요? 부채를 이용하니까, 부채를 늘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도 커진다.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부채를 늘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도 커진다.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게 플러스라고.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전에. 기억나세요? 자,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는 뜻이 뭐예요? 부채를 늘렸더니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들더라. 방향이 반대잖아. 마이너스.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뭐라고요? 부채를 이용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거의 다 했어. 별거 없어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정의 지렛대 효과가 있거든요. 정의 지렛대 효과는 이게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정의라는 거는. 자, 먼저 정의 지렛대 효과의 항상 뜻.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예요. 두 번째, 정의 지렛대 효과의 발생 조건이 있어요. 정의 지렛대 효과의 발생 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이 뭐였습니까? 총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그렇죠, 저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입니다. 저당 수익률보다 크다면 뭐가 발생한다?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가. 그러면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커지죠. 처음에는 자기 자본 수익률과 총 수익률이 같았는데 부채를 이용해 버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제 총 수익률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에는 총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똑같았어. 부채 이용 안 할 때는. 근데 이제 부채를 이용해 가지고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돼 버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돼? 총 수익률보다 커져 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처음에는 같았다가 같았는데
부채를 이용해 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져 버렸잖아. 저걸 정의 지렛대 효과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수익률보다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은행 이자율이 가장 작게 되겠죠. 지상 과제다. 이건 오늘 반드시 알고 와야 된다. 이거는 모르면 안 돼.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느냐. 이 정만 정확하게 알면 부는 그냥 아는 거예요. 정부 중립이 있을 때 이 세 개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좀 공부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 개가 있을 때는 뭐만 하나 제대로 알면 된다. 정만 잘 알면 돼. 정만. 그럼 부는 어떻게 돼? 당연히 알게 돼. 왜? 반대니까.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부의 지렛대 안 적을 거예요. 제가 여기 안 적을 거거든요. 이걸 왜 적습니까? 똑같은 거를 자꾸. 자,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는 뜻이 뭘까요? 뜻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부채를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작아진다. 그래, 그게 부의 지렛대 효과야.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의 발생 조건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혹시나. 총 수익률보다 은행 이자율이 더 큰 거예요. 그 돈 벌어가지고 은행 이자 내고 나면 오히려 손해야.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 반대지 뭐 반대.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이렇게 반대로 돼버린단 말입니다. 왜? 부채를 이용하니까 처음에는 부채 이용 안 할 때는 둘이 같았잖아. 같았는데 부채를 이용해버리니까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부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더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중립적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뜻이 뭐라고요? 뜻, 부채를 이용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립의 뜻이에요. 그럼 어떨 때 발생한다고요? 총 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하고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결과 맞춰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다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요 경우는 지금 총 수익률이 20%인데 은행 이자가 10%라 그랬잖아요. 보고 계십니까? 그럼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크잖아, 지금. 그럼 이거는 무슨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이야?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이잖아요. 자, 이 사람 돈 얼마 빌렸어요? 6억 빌렸죠? 난 더 빌려볼게요. 더 빌려볼게.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지금 은행 가가지고 돈을 더 빌렸어. 8억 빌렸다 그래 볼게, 이제. 그럼 은행에서 8억을 빌리면 자기 자본은 더 적게 들어가겠죠, 이제. 자기 돈은 2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총수익률은 변화가 있다, 없다? 총수익률은 총수익률은 안 변해. 총수익률은 항상 그대로야. 자,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 자본이 얼마다, 이제? 2억. 자, 이자가 6천만 원이 아니고 얼마가 돼, 이제? 8천만 원이죠. 맞아요? 그럼 2억에서 8천만 원 빼면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그럼 2억분의 1억 2천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60%네, 이제. 몇 프로가 돼버린다. 자, 부채를 더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더 커져 버리지.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지렛대 효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점점 커집니다. 이론상 무한대까지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때 부채를 자꾸 늘려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기 자본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 망하는 거야. 그럼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정의냐 부냐의 문제일 뿐이야.
그러니까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폭은 점점 커져.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이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거고, 부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이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크게 일어날 뿐이지, 결국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지렛대 효과는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하나 적어두세요. 부채를 이용할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거기 우리 교재 있어. 64페이지. 64페이지. 자,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번에 지렛대 효과 있죠? 64페이지. 2번에 지렛대 효과 찾았나요? 자, 의 보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부채이고 타인 자본이거든요. 부채를 지렛대로 삼아 뭐를 크게 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 진폭을 크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줄 치겠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이 클수록, 그 줄 치세요.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이 클수록.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 뜻이 돈을 많이 빌릴수록, 이 말이야. 쉽게 표현하면 돈을 많이 빌릴수록 부채를 많이 이용할수록 이 뜻이잖아요. 우리는 국어가 안 돼. 국어가 안 된다. 저도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참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답을 못 찾지. 스타트부터 안 되는데 스타트부터가 무엇을 묻는지를 모르는데 답을 못. 자,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을 잘못 이해하면 제대로 된 답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요. 뭐 저는 민법 선생님은 아니지만 민법 같은 경우는 특히 질문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민법은 특히 말 자체가 용어가 법률 용어다 보니까 질문 자체를 몰라. 강의를 3달, 4달 들었는데 질문 자체를 몰라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 처음 공부하지? 처음이 중요하다고 그랬다. 뭐든지 모든 거는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처음에 공부할 때 또는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이해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문제를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항상. 에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난 이걸 꼭 알아야 되겠다. 이 문제를 파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보는 거하고 그냥 읽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꾸 암기식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이게 무엇을 묻는 문제지? 이 문제의 의도가 뭐지? 이거를 파악하는 데 신경을 써야 돼요. 시간이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많은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만약 문제를 20문제, 3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렛대 효과의 뜻을 내가 잘 이해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 거로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게 파악이 되어버리면 문제 100문제를 들이대도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리고 중구난방이야. 재수 좋으면 맞추고 내가 아는 거 물으면 맞추고 내가 모르는 거 물으면 틀리고 이래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짜증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짜증이 나요. 씨 뭐야 이거 공부했는데 틀리고 짜증나면 어떻게 돼? 하기 싫어져. 그럼 어떻게 된다?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에이 뭐 학생들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뭐 안 하면 어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약한 사람은 바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때 무엇을 묻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 아, 이거 뭘 묻는 거지? 이거 뭘 묻는 거지? 이걸 왜 묻는 거지? 이건 어디에서 나와서 묻는 거지? 어느 부분에서 묻는 거지? 이걸 항상 의도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돼. 시간이 있어. 우리 처음 공부할 때 시간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다시 이제 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이 클수록 이 말은 돈을 많이 빌릴수록 이 뜻이에요. 그럼 시험에서 대학 교수가 돈을 많이 빌릴수록 얼마나 없어 보여요. 그런 말 안 써요. 어떻게 쓰느냐? 대부 비율이 클수록, 부채 비율이 클수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돈을 많이 빌릴수록 이 뜻이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릴수록 지렛대 효과는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그게 정의냐 분야의 문제일 뿐이지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리는 이유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목적입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가 목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마다 지렛대 효과를 정의할 때 부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하는 것,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정해 놓은 책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니까. 하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거든.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것도 지렛대 효과지만 작아지는 것도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인 거예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자, 그러면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걔는 지렛대 효과가 아니네? 진정한 의미의 지렛대 효과가 아니야. 그런 걸 물어보는 출제위원회 나오면 그거는 그렇게 맞춰줘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 그런 문제는 겁나. 출제위원들은 그런 거 내기 겁내요. 겁내더라고.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자,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해요, 안 변해요? 진정한 의미의 지렛대 효과가 아닙니다. 걔는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해야 돼.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만에 하나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진정한 의미의 지렛대 효과를 할 수 없다, 이런 지문이 만에 하나 뜨잖아. 오야. 아시겠죠? 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 강의를 딱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돈 빌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분한테 이러니, 자기 오늘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아파트 살 때 무조건 돈을 빌려야 되겠더라. 내 돈으로 사니까 바보야 이게 지금.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10%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은행 이자 지금 3%밖에 안 하잖아. 은행 돈 많이 빌려야 되겠어.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갭 투자야. 그게 갭 투자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강의를 듣는 전부 다 은행에 돈 빌리면 막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돈을 갖다 많이 빌리는 거는 그러면 좋은 거냐?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돈 빌리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자,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한다. 마지막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위험은 어떻게 된다? 시험에 잘 내.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 버리는데 시험에 문제를 내야 안 까먹어.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를 예상하고 부채를 이용하더라도 그에 따른 투자 위험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로 잘 냅니다. 아시겠죠? 그 무슨 위험이냐? 그게 금융 위험이거든. 채무 불이행 위험 있잖아요. 지금 공부했잖아요. 금융 위험이 커집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고민이 있어. 자,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즉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에도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이 커진다는 게 돈 많이 빌린다는 뜻이에요.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어떻게 된다? 증가.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감소한다로 잘 내요. 증가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어려운 거 한번 물어볼게요. 어려운 거.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계신지. 자, 어떤 투자자가 지금 부의 지렛대 효과를 보고 있어. 부의 지렛대 효과가 뭐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지금 나는 왜 부의 지렛대 효과를 보고 있지?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렸나? 그래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갚았어. 일부를.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채 비율을 조정했다. 이 말은 돈을 갚았다 이 의미야. 그러면 돈을 갚으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뀔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야? O예요? X야? X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왜 X예요? X 맞아. X 맞아요. 자신있게 얘기해도 돼. X 맞아. 자, 왜냐면요. 우리가 부의 지렛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부채를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 관계없어요. 많이 사용하면 지렛대 효과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지 부가 정으로 되고 정이 부로 이런 건 안 돼. 왜? 부의 지렛대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작기 때문이야. 즉 은행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부의 지렛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지 부채를 지금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 때문에 부의 지렛대 효과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부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 지렛대 효과를 보고 있잖아. 그럼 내가 은행에 돈을 갚잖아요. 여전히 부의 지렛대 효과지만 그 폭이 작아질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부가 정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부가 정으로 될까? 그래, 이자율이 변해야 돼. 뭐가 변해야 된다고? 그렇지. 이자율이 떨어져 줘야 되는 거야. 자, 아하, 그러면 정이 부로도 될 수는 있네? 정이 부로도 될 수 있죠? 어떨 때? 이자율이 변할 때. 부가 정으로도 될 수 있네? 어떨 때? 그렇지. 은행에 돈을 갖고 안 갖고 가지고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해도 이 수업을 잘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제가 발생 조건을 얘기했잖아. 발생 조건. 좆때 딱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생 조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 정과 부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났던 문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까지 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위험과 수익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다? 위험까지 했죠, 위험까지. 위험 안 했어요? 위험의 종류 안 했습니까?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안 했어? 안 했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하면서 지렛대 효과까지 오늘 한다 말씀을 드렸네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65페이지의 투자의 위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